김로벨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한 해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렇게 늦게나마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올해는 첫 영상을 좀 늦게 올렸습니다. 새해 벽두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면서 제 머리가 좀 혼란해졌습니다. 일본 서해안 지진하고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죠. 그 중에서 일본 지진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제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지나서 잃어버린 40년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확고해졌습니다. 더군다나 지난해, 그러니까 2023년이죠. 4월이나 5월까지만 해도 일본 100엔당 우리나라 화폐로 100원 하던 환율이 11월에는 86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근에는 한 900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이유 없이 일본 엔화가 10% 이상 하락한 거죠. 일본 엔화 같이 아주 급격한 하락하고 일본 서해안 지진이 겹쳐지며 일본은 이제 끝났구나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본 경제가 다시 회복하기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대한 어떤 민족 감정은 남아 있지만은 일본은 더 이상 우리가 크게 위협을 느끼거나 경계해야 할 대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같은 내용을 일본의 몰락이란 주제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몇 년 전인 지난 2019년에 일본에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저자들을 보면 일본 경제학자 또는 언론인, 그리고 외국 언론인, 그리고 일본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컨설팅 업을 했던 외국인들, 전문가들이죠. 그 중에서 이제 2020년경서부터 일부 책들이 우리말로 번역돼서 한국에서도 이제 출간이 됐습니다. 그 중에 제가 4권을 구입해서 읽었습니다. 먼저 요 왼쪽 위에 있는 일본 경제 30년사, 여기서 30년은 잃어버린 30년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위험한 일본 경제의 미래, 이것도 잃어버린 30년에 관한 책입니다. 그리고 피크 재팬, 요즘 피크라는 말이 많이 쓰이죠. 중국의 성장도 이제 끝났다 하면 피크 차이나, 일본도 끝났다, 피크 재팬, 이 책이 있었고, 그리고 위험한 일본 경제의 미래, 이것도 잃어버린 30년을 주제로 한 책입니다. 그럼 내용은 비슷합니다.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비판을 하고, 그 중에서 좀 꼬집는 내용은 일본은 기술만 믿었다. 그런데 경영이 없었다. 즉 개혁을 등한시했다.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일본은 정체됐다. 이런 이제 내용들입니다. 저는 그분들의 분석에 동의를 하지만은 그분들이 지적하지 않았던 거, 좀 더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일본에 의식 있는 엘리트들 또는 전문가들은 일본에 대해서 스스로 자조적인 말을 하는데, 뭔가 하면 쇠퇴도상국, 개발도상국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들었어도 쇠퇴도상국이란 말은 처음 듣죠. 굉장히 비하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발전정체국, 이렇게 일본인 스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그 시작은 어디냐? 그게 이제 1985년 소위 이제 플라자 합의죠. 일본이 너무 잘 나가니까 대일 무역 적자에 고생을 하던 나라들이 모였죠. 흔히 G5,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이 뉴욕에 있는 이제 플라자 호텔에 모여가지고 일본뿐만 아니라 독일에 대해서도 너희들 평가 절상해라. 화폐 가치를 이제 절상해라, 이런 압력을 넣었죠. 그래서 그 당시는 한 8% 정도, 하루아침에 8% 정도 절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플라자 합의가 있은 후 3년 만에 달러당 240엔 하던 엔화가 3년 만에 120엔으로 절상이 됩니다. 그러니 화폐 가치가 3년 만에 2배로 올라갔으니까 대외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이제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위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서가지고 일본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가지고 저금리 정책을 피면서 통화를 팽창시키죠. 돈을 풀기 시작하는 거죠. 이에 따라서 부동산 값이 폭등하고 주식값도 급격히 이제 올랐습니다. 그런데 1989년에 갑자기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소위 말해서 자산시장 거품의 붕괴가 일어납니다. 거품을 뭐 붕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거품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도 일본이 경쟁력이 있으니까 이게 회복되겠지 했는데 10년 동안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1999년에 잃어버린 10년. 예. 근데 그것이 이어져서 잃어버린 20년, 그리고 급기야는 2019년까지 침체가 계속되니까 잃어버린 30년이란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면 지난 30년 동안 일본 경제가 어떻게 됐느냐? 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지만은 1인당 국민소득으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표가 한국과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을 비교한 겁니다. 먼저 1990년 일본은 1인당 국민소득이 25,896불이었고 우리나라는 6,610불이었습니다. 순위로 보면은 25,896달러는 전 세계 8위였습니다. 그리고 6,610달러인 우리나라는 42위였습니다. 그다가 국민소득은 이제 조금씩 늡니다. 그래서 2012년에 보면은 일본의 국민소득은 49,175달러고 우리나라의 국민소득도 무척 늘었죠. 25,459달러인데 전 세계 순위를 보면은 1990년이었던 90년에 8위였던 일본은 2012년에 14위로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1990년 전 세계 42위였던 우리나라는 조금 올라서 2012년에 38위를 이제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이제 진행이 되다가 2021년에 보면은 IMF 자료를 근거로 했을 적에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은 39,340달러,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4,801달러 해가지고 순위는 일본이 28위로 주저앉았습니다. 우리는 30위가 됐습니다. 이 기간 중 한국과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 격차를 보면은 1990년에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약 4배였습니다. 4배. 근데 2021년에는 우리나라가 일본 국민소득의 9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4배 차이가 났던 일본의 국민소득이 최근 우리나라에 비해서 1.1배밖에 안 되는 거고, 일본에 비해 25% 수준이었던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90% 수준이 된 거죠. 사실 일본 경제가 한참 잘 나갈 적에 80년대 이제 중반이죠. 보면은 1987년에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이 24,400불 정도였고 우리나라는 3,500불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17%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90% 수준에 다다른 겁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보면은 2022년이죠. 일본 산케이 신문이 꽤 유명한 신문이죠. 어떤 기사를 냈냐면 2023년이 되면 작년이죠.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에서 일본을 추월할 것이다 라는 기사를 내서 우리는 그 기사를 보면서 뭐 기쁘기도 하지만 설마 그렇게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본 사람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통계가 안 나왔죠. 근데 작년에 일본의 엔화가 급격히 절하되면서 달러로 환산하면은 1인당 국민소득을 달러로 환산하면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을 추월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적어도 작년은 몰라도 환율 추세가 이렇게 지속이 되면은 금년에는 분명히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봅니다. 일본 사람한테는 쇼크죠. 이걸 뭐 우리나라 어떻게 비교해야 될까요? 베트남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을 추월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국민들이 쇼크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는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 이후 국민소득이 1만 불 미만에서 30년 동안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은 국민들이 느끼는 좌절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일본은 흔한 말로 일본은 갔구나 하는 이제 판단이 드는 거죠. 자, 이 기간 동안 잃어버린 30년 동안 결국은 반도체, 일본 반도체 뭐 망했죠. 예. 그리고 가전, 스마트폰, 거의 중요 모든 분야에서 특히 IT하고 관련된 분야에서는 일본은 한국에 완전히 밀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소니, 파나소닉,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정말 갖고 싶은 물건들이었는데 이제 삼성전자하고 LG에 완전히 이제 밀려버린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자동차 산업도 우리가 급격히 지금 따라잡고 있는 거죠. 그동안 일본은 빚만 잔뜩 지고 국민들은 가난해진 상황이라 이제 이 말씀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가난합니다. 임금이 30년 동안 거의 동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갓 신입 직원으로 취직한 아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그래 네 월급이 얼마니? 그랬더니 뭐 15만행입니다. 그래서 나도 30년 전에 초임이 15만행이었는데 30년 동안 임금이 거의 안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자산이 없는 젊은이들, 즉 집이 없는 젊은이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일본 젊은이들이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못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아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아서 지금 일본의 운전면허 취득자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본의 자동차 내수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정도로 가난해지고 30년 동안 정체가 됐다. 그 말씀입니다. 경기가 침체되어 있으니까 정부 정책이 돈을 푸는 정책으로 가는 거죠.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정부 부채의 증가는 선진국들의 일반적인 현상이긴 하지만은 일본은 이게 너무 심한 거죠. 거품이 붕괴됐을 적에 일본 정부 부채는 GDP 대비 14.4%였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었죠. 근데 2021년 기준으로 보면 263%입니다. 아마 지난해 말, 즉 2023년 말 두 해 지난 후를 보면은 263%에서 더 늘었을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정부 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라고 우려를 하는데 2022년 말 기준으로 볼 때 49.4%입니다. 작년에도 돈을 꽤 풀었기 때문에 아마 50%를 넘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뭐 과도한 수준이라고 우리나라에선 걱정하는데 일본은 무려 263%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GDP가 지금 한 5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채, 정부 부채를 갚는데 정부 예산의 25%를 씁니다.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이 인플레이션을 잡는다고 기준금리를 다 인상하는데 일본은 그걸 따라갈 수도 없는 거죠. 그랬다가는 금리를 올렸다가는 정부의 재정적자 예산이 더 악화되는 거고 정부 부채가 더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위기에 이제 봉착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부채를 지는 거는 정부가 무슨 자산이 있습니까? 없죠. 결국 이거 누가 갚습니까? 일본 국민들이 갚아야 되는 거죠. 원론적으로 따지면은. 그래서 결국은 이 빚은 일본 국민들의 빚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 말씀이죠. 제가 아까 소개한 책이나 또는 이제 자료들, 다른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왜 이렇게 됐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개혁에 이제 실패를 했다. 그런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일본이 기술만 너무 믿고 경영에는 소홀히 했다. 이제 그런
완만한 표현으로 지적을 하는데, 경영이 없다라는 말은 뭐냐? 제대로 된 경영자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구조조정을 지휘하거나 또는 비전을 제시하거나 또는 새로운 사업을 개척하는 경영자가 없었다. 그런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에 실패했죠. 네. 우리는 완전히 디지털 사회죠. 네. 그리고 일본은 아직 법적으로 금융실명제가 아닙니다. 정부의 권장사항이에요. 물론 은행 가서 계좌를 틀려고 할 적에는 자기 신상을 이제 밝혀야 됩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이게 우리나라처럼 완벽한 금융실명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 스스로 탈세가 많다고 합니다. 이게 정부 세수 부족의 큰 원인 중에 하나다. 예. 우리는 거의 완벽한 금융실명제를 하다 보니까 탈세라는 거 매출을 속이기가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일본은 금융실명제가 완벽하지 않아서 탈세가 많다. 그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미 많이 알려졌지만은 여러분들 일본 아직도 결제를 도장, 즉 인감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류를 전송할 적에는 팩스를 쓰죠. 참 이건 속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전엔 우리도 서류나 자료를 팩스로 보낼 때 있지만 요즘은 아예 카톡으로 보내버리죠. 이 속도전에서 일본은 이미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주민등록 시스템도 아직 완전히 전산화가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상상할 수가 없는 얘기죠. 작년에 우리나라는 이제 주민등록 번호라고 그러는데 일본은 그걸 마이넘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에 해당되는 마이넘버 카드를 이제 발급해 봤는데 오류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에서 오류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은행 계좌도 혼란이 오는 거고, 그러다 보면 무슨 사회복지와 관련된 어떤 연금이나 이런 거 수령할 적에도 엉뚱한 사람한테 지급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작년에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참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조만간 이걸 이제 구축하려고 그러겠지만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노동시장 개방이 늦었습니다. 최근 이제 기준으로 보면은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장기 체류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2.2%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는 4.5%입니다. 일본보다 2배 많죠.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이제 장기 체류 외국인을 보통 한 25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배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250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비율을 맞추려면은 일본은 25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추가로 데려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이제 힘든 일이죠. 이것도 굉장히 늦었는데 몇 년 전에 제가 일본 지방 도시를 가보니까 제가 묵던 호텔의 청소부가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도 노동시장을 개방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도 늦은 편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보이는 차별들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심지어 일본서 일하다가 때려치고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꽤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폐쇄 사회죠. 우리가 19세기 말에 폐쇄성을 계속 요구하다 보니까 뒤떨어지고 결국은 강대국의 식민지로 전락을 했는데 일본이 그러한 폐쇄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체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은 갈라파고스화 됐다 이런 지적도 합니다. 찰스 다윈이 그 진화론의 아이디어를 얻은 고립된 섬, 대륙하고 전혀 교류가 없는 섬,
그런 갈라파고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갈라파고스화 됐다. 이제 그런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적해야 될 거는 리더십의 문제인데, 이것도 뭐 외국인들이 별로 지적을 안 하더라고요. 전 이해가 안 가는데, 리더가 너무 빨리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집행하기가 힘든 거죠. 예를 들어서 거품 붕괴가 일어난 1989년서부터 지난해까지 일본의 이제 지도자, 그걸 총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총리가 총 2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989년 우노 소스케서부터 현재 기시다 후미오까지 총리가 20명이었어요. 그 중에는 최단 69일 재임한 총리도 있습니다. 하타 스토무죠. 그 당시 제가 이제 하타 총리를 좋아했는데 지금은 이제 존재감도 없습니다. 그리고 최장 재임한 총리가 그 말도 많았던 아베 신조 7년 9개월입니다. 그래서 35년 동안 총리가 20명, 평균 재직 기간이 21개월, 그러니까 채 2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는 그 기간 동안 35년 동안 대통령이 노태우서부터 현재 윤석열까지 8명이죠. 그러니 2년도 안 돼서 총리가 계속 바뀌니까 결국은 어떤 장기적이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집행하기가 힘들었다. 그런 또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일본은 개혁에 실패했다. 전선 디지털화도 제대로 못했다. 폐쇄성이 유지되다 보니까 침체되고 갈라파고스화 됐다. 리더들도 너무 자주 바뀌었다. 뭐 이런 지적을 잃어버린 30년의 침체를 설명하는데 전문가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일본의 활력을 위축시키는데 큰 작용을 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